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를 직접 찾고 또 직접 청와대 인선을 발표하고 임기 개시 첫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그야말로 광폭 행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철통 경호를 보인 취임식을 비롯해서 인수위 대변인이 인선 내용을 발표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신선한 파격의 연속이라 평가되고 있는 대통령의 행보와 또 첫 인선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취임 선서 하는 거 다들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동안 익숙했던 그런 취임식의 모습과는 상당히 선거 분위기 자체도 달랐고 오늘 특히 임기 개시 첫날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좀 다시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야당을 방문했다라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메시지 자체도 좀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야당을 방문한 거는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2002년 대선 때 끝나고도 당선자 신분으로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는 대통령 신분으로 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스럽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지도 약간 그 파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통합과 그 화합, 그 협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건데 국민들에게는 통합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국민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협치의 정신을 좀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고 행보를 보인 거죠. 야당을 직접 방문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은 첫 번째 방향은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결국 인사 등의 그 다음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궁금증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직책 엄청난 경호 인력이 따르고 거기에 참모들이 항상 대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살고 있는 홍은동을 나서서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전출을 했죠. 전입지인 효자동, 삼첨동에서 또 주민들과 함께 따뜻하게 포옹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시민과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막상 또 4개의 야당 당사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 또는 현재 비대위원장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직접 부탁하고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서 함께 소통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또 원칙과 상식을 같이 가겠다는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보내려고 노력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고 설득하는 사실은 헌정사상 거의 없었던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야당 당사를 찾는다. 물론 국회 내에서 찾는 경우도 없었지만 야당 당사까지 직접 가는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또 새로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총리 지명자를 소개하는 과정 역시 과거에는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홍보수석이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가 오늘 아침에 오바마 대통령처럼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막상 정말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부터 정말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하고 소통하겠다. 또 반대했던 야당과도 함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오늘 행보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파격적이고 신선했으며 문제는 이제 이런 행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줄 것인가인데요. 오늘 첫 단추는 상당히 잘 꿰다. 그리고 선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상황도 모든 후보들과 위로와 축하의 전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야당 당사 방문에서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출발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경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일부 참석자들은 셀카를 찍는 모습도 있었고 본인이 이제 또 청와대로 이동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차량 위로 그 선루프를 열고 나와갖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들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이례적인 쉽게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호 문제도
좀 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한 뭐 철두철미한 어느 정도의 소신과 신념이 있어 보인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인수위 과정이 없었으니까요. 경호팀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분인데 청와대 시스템을 잘 모를 리는 없는 거고 어찌됐든 소통에 방점을 두는 면에 있어서는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뭐 야당을 방문하는 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당선자신 분을 간 적이 있었고 사실 직접 그 총리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MB 정부 때도 인수위 때 인수위원장을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신 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자체 형식보다는 결국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를 직접 겪어봤던 사람 그런 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소신이 아니었나. 소신을 바탕으로 하고 확실한 실천 의지를 보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로서는 사실 뭐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를 해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파괴이고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팀에서는 사실은 아마 대경 실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차량의 윗부분으로 상체를 드러내고 있고 네. 직접 주민들과 함께 만나고 셀카 프레시가 터지고 사실은 어떤 위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인수위 시절의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의 신분이 돼 있을 때는 사실은 모든 경호와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작은 그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괴했습니다. 경호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다 파괴하긴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정말 최고의 경호와 의전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네. 스스로 파괴하면서 함께 소통하려고 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 헌정사에도 사실은 첫 발을 잘 디딘 의미 있는 일이다. 대신에 경호팀은 굉장히 사실은 긴장하고 그렇죠. 네. 또 걱정을 했을 텐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경호의 문제도 줄이면서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파격적이었던 임기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처럼 직접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직접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 그리고 장관 또는 뭐 총리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과 함께 일할 강요라든가 또는 참모들을 직접 국민에게 소개함으로써 참모들이나 또는 강요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도 더욱더 힘을 받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을 존중한다. 과거에 홍보수석이라든가 또 대변을 시켜서 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쇼라고도 일부에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을 통해서 결국은 새로 인선이 되는 총리라든가 장관 또는 비서실장이 국민들에게 직접 선을 보일 수 있는 네.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은 국정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거고요. 사실 외국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 꾸려지는 이런 강요라든가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요가 한 명 임명될 때마다 백악관에 직접 와서 같이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오바마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정상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채택해서 국민과의 거리도 좁히면서 또 국민과 소통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정부 강요라든가 또는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힘을 실어주면서 정말 처음부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사실 그 청와대 그 춘추관 2층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첫 그 연단에 선 그 장소가 이전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년 기자회견 또 대국민 담화 아니면 뭐 사과 발표 외에는 평소에는 거기가 굳게 잠겨서 열리지도 않은 공간이었고 뭐 인선 발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수석이나 와갖고 얘기할 때 정도 외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 중에 파격이었다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경호 문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경호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라고 얘기를 해요. 경호다. 왜냐하면 경호는 계속 대통령 바뀔 수 있어도 경호는 계속 청와대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있는 한은 대통령은 경호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의 자신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청사에서 근무한다고 네, 얘기를 광화문 하셨잖아요. 대통령 시대 얘기를 네, 했죠. 광화문 대통령 시대 하면 경호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렇죠.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호에서 뭐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과연 그거를 현실화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호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파격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TV를 오늘 보면서 개인 드라마가 성공 신화가 됐을 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뭐 보수 쪽이니까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날 찍지 않은 분들도 국민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일정 정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공 신화 드라마가 나오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든 대통령이 첫날은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냉정을 가지고 좀 길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인선에 대한 주요 정당의 평가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독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른 정당들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대탕평 개혁 소통을 위한 그런 인사하고 국민의당도 적절한 인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과거 한 총련 그리고 전대부장을 했던 임종석 의원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주사파 특히 임수경 통일의 꽃이라고 불렸던 임수경 전 국회의원을 북한에 뭐 파견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상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였던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은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정책의 스탠스를 보면 그러나 임종석 지명자의 경우는 사실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2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6년을 소위 통일 외교, 통일 통상 분야, 다시 말해서 외교와 이 통일, 대북 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6년 동안 상임위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을 하는 등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직을 맡아서 검증된 인물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 캠프에서도 또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을 열어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 의원이 이 지명자가 최근에 어떤 뭐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또는 그런 뭐 사상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모르는데 그 1980년대 정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0여 년 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문제를 들어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 발표돼서 당선돼서 취임하는 첫날 대통령의 비서실장 임명에서부터 이렇게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이 안보 문제도 지나치게 색깔론적으로 접근한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부터 이런 공세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사실은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우리 국가가 이 탕평과 또 대통합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때는 사실은 일정 기간은 소위 말해서 허니문 기간으로 해서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첫날부터 사실은 색깔론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 물론 외교안보에 있어서 중대성을 감안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첫날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뭔가 마음이 마뜩찮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국민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 설왕설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자 지명자 같은 경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번 대선의 프레임을 안보 프레임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허니문 기관을 인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지금 비서실장의 좀 인선 자체도 좀 파격적인 이전에 비서실장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 51살이라는 나이 자체도 파격적이고 486 세대 또 여러 가지
임종석 지명자가 걸어온 길들이 소위 말하는 회자될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부소장님께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 당정청이라고 하는 카운터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가 총리나 당의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 정도 뭐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 예전에 비서실장들하고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 걸 봐서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비서실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명을 행정부처에 해가지고 영이 좀 서야 하는데 과연 장관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영이 설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돌아가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정원내 대표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 안보 얘기를 또 강조를 했어요. 국민들이 안보에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달라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약간 그 배신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대. 왜 그러냐면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서훈 그 국정원장 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그 지금 국면에서는 안 맞는 캐릭터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대화론자고 지금 국제적인 제재 국면에 과연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이런 뭐 다른 그 총리와 비서실장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장이나 뭐 외교부 장관 하기 전에 국정원장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대화론자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국면에서 맞느냐, 그것이 안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고, 그것이 또 국정원장이야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지금 임종석 실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이 시점에서 안 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초대 총리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정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대탕평 인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철학에 부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한 인사라고 야당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낙연 전남지사,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겠죠. 네. 그동안의 언론인 생활을 23년 동안 동아일보의 뭐 도쿄 특파원이라든가 해외에서도 특히 일본어도 아주 유창하고요. 국제적으로 제가 행사도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국제적인 지명도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의원 생활을 사선 의원을 했었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14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3년 동안 통해서,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또는 행정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사실은 국정을 전체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통할하기에는 국무총리에 사실 아주 적합한 분이다. 대변인을 또 오래 하셔갖고 또 대언론 관계도 또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언론과의 접촉도 굉장히 유려하고 원만합니다. 사실은 너무 원만해서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는 이낙연 내정자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보수 진영과도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사라면서도 서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냈고 성과를 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진보 진영 또는 보수 진영 모두가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고, 또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시하고 대통합, 원칙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총리를 통해서 결국은 대통합 그리고 화합하는 그런 국정의 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네. 또 그동안 보여줬던 이낙연 내정자의 모습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짱과 또 관록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두 가지의 키워드, 개혁을 하면서도 또 안정과 화합, 대탕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총리를 통해서 제시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인사도 중요하지만 총리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저희가 멀리 비교할 것도 없이 지난 박근혜 정부랑만 비교를 해도 국정이인자인 총리의 지명과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늘 진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총리 지명자였던 김용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수위 상황에서 맞습니다. 낙마가 됐고,
얼핏 생각하기에도 뭐 안대희 후보자가 있었고 문창극 후보자도 있었고 각각 다 그냥 어떤 정당 간에 그리고 국회의 어떤 갈등을 고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만큼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 네. 김 교수님께서는 이낙연 후보자의 어떤 지명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탕평의 차원이었다.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진통했었던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과정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정권의 비토를 하기 가장 좋은 게 사실 총리 인사청문회입니다. 총리 부분을 낙마시키면은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그대로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을 벌어지면 안 된다. 게다가 첫 번째 총리는 더 상징성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게다가 내각 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총리가 장관 추천권이 있는 네. 총리란 말이죠. 네. 그리고 신속하게 그래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황교안 총리 만났을 때도 대리 추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고 네. 황교안 총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총리가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 총리가 추천권을 해서 재청권을 해서 장관을 꾸려가지고 국무회의와 내각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추천 지명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호남에서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손학규계 인물로 또 분류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DJ를 통해서 그렇죠. 했기 예. 때문에 박지원 대표나 다른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국회의원을 4번을 했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은 급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로 선택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좀 조속하게 네.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섀도우 네. 캐비넷을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자 시절에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총리 후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고 나서 여러 이렇게 평가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 그렇지만 저는 인사청문회가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인사청문회를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도 사실은 삶의 모든 과정이 정말 탈탈 털리는 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인척의 문제까지 다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의정 생활을 했었고 도지사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 과정에서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검증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이낙연 이 지명자가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고 또 국민들의 여망에도 부합하고 야당에도 함께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처럼 청문회 통과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각 구성이 사실상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낙연 내정자도 후보자 재청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글쎄요, 야당이 협조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도 일단은 너무 차이가 나고 야당 내부의 문제가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사실 내부 정비도 해야 하고 패배의 이 기억을 좀 다독여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긴 터널을 지나가지고 일단락이 됐는데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두운 터널을 이제 장미 대선으로 딱 하고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일단 일단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도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하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야당에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뭔가 저항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것을
정략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에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일정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이 뭐 정확하게 어떤 그 형성이 돼 있고 특히 야당과의 협치를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그리고 일단 당장 이런 인사청문회나 다음에 뭐 법안처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협치가 무조건 해야 되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 특히 야당과의 어떤 소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무수석의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지금 정무수석 인사가 나진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이제 뭐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누가 정무수석이 될 것인지도 되게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정무장관이 또 부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정당을 방문했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정무장관을 정무장관직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야당과의 소통이라든가 또는 정치에 막혀 있는 그 고를 뚫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 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한다는 왜냐하면 청와대 과거 비서실장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가 막혔을 때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다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정무수석이 대통령과 대면 보고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고 했던 그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얘기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 야당도 만나고 여당 의원들도 만나고 다양한 역할을 해서 대통령과 상의하면서 국정이 막힌 곳을 뚫어줘야 되는 그런 정무수석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임 대통령은 정말로 정무수석의 역할들 특히 이 원내 6당 체제입니다. 5 후보가 이번에 강했지만 실제는 원내 6당 체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법안 하나도 만들 수 없고 네.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내각에서 정무장관의 역할들이 주어진다면 그것들이 훨씬 더 야당과 정책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그런 제도적 채택을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자칫하면 경색 국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훨씬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용한 카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리에 야당을 또 정무장관에 주는 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장관은 2-3개 둘 수도 있죠. 네. 사실 뭐 여당 담당도 있을 수 있고 야당 담당도 둘 수 있고 특임장관이나 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활용하기에 나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정부청사에서 직무를 보겠다라는 뜻은 비서관이나 수석들하고 같이 그 국무를 보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장관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야당 대표 지도부를 찾아가가지고 수시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교는 필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을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량급 같은 우리가 보기에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임명을 한 걸 보면은 역시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구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야당과 내각을 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렇게 이번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4개 정당 역시 바빠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체제 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앞으로 좀 제자리로 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은 참으로 이번에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호남에서 비문이라든가 반문 정서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배 이상, 안철수 후보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지지율을 호남에서 획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 기반에서 상당한 이반 현상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정권 교체를 요만하는 그 호남 지역 이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놓고 서로 더 많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고 그러면서도 안철수 후보에게도 일부 힘을 실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로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비대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사실상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 스스로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그런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당분간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좀 떨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 꼭 정치는 아니더라도 결국 저는 정치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더라도 새로운 모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정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연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정책에서는 비판을 하면서 각을 세우기도 하면서 함께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국민의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러나 그동안 다져왔던 그런 국민의당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또는 유연성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또 그것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겠지만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모색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정당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사실 좀 급한 상황이죠. 네. 홍준표 후보는 일단 좀 쉬겠다, 미국에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만두면서 보수 회복에 그래도 보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24% 가지고 보수 회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사실 한 자릿수부터 시작해가지고 24%까지 간 거는 상당 부분 개인 역량이 작용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30% 정도가 보수라고 볼 때 유승민 후보와 합해가지고 30%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보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양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받은 20% 하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48%는 문재인 후보 플러스 심상정 후보 합한 거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각 진영이 상당 부분 좀 요동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2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참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그러나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리한 어둠 속에서 한번 벗어났다는 게 그게 국민들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새로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뭐 다음 달쯤에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보수 진영을 다시 건설하는 그리고 그것이 보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세력이나 아니면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래야지 내년 대선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이런 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과제들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한미 관계를 조금 따져 보겠습니다.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의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의 어떤 사진을 미국 게시를 하면서 미국의 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한국이 임명을 했다, 뽑았다 이런 식의 문구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전을 제시한다. 이 부분이 어떤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관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뭐 사드 문제에 대한 것들, 그 어떤 비용 문제가 후보 시절에 불거졌었는데 한미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양국 다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에서도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라는 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얘기했던 게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건 선언적인 의미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사드 문제만 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결말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언을 한 한미 동맹을 더 강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드를 지금 번복해가지고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의 압박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말을 바꿔가지고 일단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에 했던 미국 언론에서도 얘기했듯이 햇빛론자하고 미국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테고 잘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치력을 활용할 것이냐 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견제하고 또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이 난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 상황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일 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특히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후보 시절에 재협상 입장을 계속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양국 간에 서로 첨예하게 다른 입장들이 있고요. 그동안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외교는 서로의 국익을 추구한다. 일본은 일본의 국익을 추구할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 더군다나 약자였고 정말 피해자였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봐던 이것은 인류 보편의 인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또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일본 정부에게 설득해내려고 하는 국가 간의 협상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교 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들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합의를 이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외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본을 이해시켜야 되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간의 협상의 딜의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이 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보수 진영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 양쪽 다 서로 간에 굉장히 긴밀한 우방이고 서로의 이익을 나눠야 되는 그 맥박이라는 점에서는 아마 일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전 세계 지형도에서 한국의 가치도 또 인식을 시켜주면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는 것.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느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라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것은 다양한 대화와 또 협상 채널을 가동시키는 것. 과거에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방식으로는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우방의 가치, 그것을 정말로 존중하되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국제협상에서 관철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조정해내는 그런 조정력과 협상력이 발휘될 때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동안에 정말로 창의력과 협상력이 전혀 없었던 외교 라인들을 빨리 바꾸고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외교 라인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하에서 다루는 것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번에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선서를 하면서 취임사에서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도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함의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이 성숙된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처음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이 비핵화에 대한 그 합의라는 게 기존에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대북 핵 협상, 비핵화 협상에서 또 풀지 못했던 과제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 어떤 사전 단계로 한다면 뭐 평양을 가는 일이 그렇게 요원하지는 않겠죠. 뭐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개성공단이 문이 닫히면서 사실상 남북 경협의 길이 그대로 그냥 중단된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떤 정치적인 문제 외에 또 남북 그 어떤 경제 경협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재가동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부분을 좀 두고 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먼저 저희 소장님 먼저. 일단은 처음에는 워싱턴보단 평양을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비하면 상당 부분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국제 문제거든요, 이게. 북핵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를 지금 벗어나 있단 말이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 제재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주변 강국들이 다 지금 제재 국면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제일 그 위협을 받고 있는 한반도가 북핵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겠다,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국제 공조에 있어서 굉장히 동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제재 국면을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대화 국면으로 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하는 주춧돌이다.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는 한미동맹이 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자주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움직이는 거고 그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먼저 북한의 손을 내미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내부적으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40% 득표에 국회에도 여당이 40%란 말이죠. 그건 선진화법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동의는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각 당을 찾아다니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북 문제는 확실한 얘기지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과 국토를 지켜야 하는 게 기본적인 소명인데 그것을 지금 정면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들이 사실은 저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미국이라든가 또 우리 주변 우방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로드맵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과거 방식으로 회귀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제재 국면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 공조에서 대한민국만 빠져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문제는 또 그대로 이 상황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20세기 국제사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증해 본 결과 사실은 제재와 압박으로는 어떤 체제라든가 체제를 붕괴하거나 바꾸는 것은 사실상 거의 다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국제협상의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 영유아, 이런 분유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까지
버리고 우리가 경협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개성공단까지 폐쇄한 것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결정적인 실책이다. 그래서 결국 이산가족 교류까지도 완전히 이제 막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이산가족들이 많은데 그런 교류까지도 사실은 지금 다 완전히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고 향후에 북방 경제 틀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생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동안 단절이 됐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물론 제재와 압박은 일정하게 가면서도 동시에 그 대화 채널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바꿔낼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준다면 미국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양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국제 협상의 틀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모두 다 차단해버린 채 오직 제재와 압박으로만 지금 했던 것이 네. 그동안의 사실상 보수 정권에서 남북관계 실패를 이끄는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로드맵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우리 국민을 특히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대화하고 타협해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도 함께 공조하면서도 그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해서 미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결국 우리의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높이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단초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그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이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뭐 안보를 중시하면서 남북 관계를 다시 뭐 제 궤도에 올려놓고 국제적인 또 발맞춰서 또 같이 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가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차원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